8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요즘 제가 영상을 제대로 올리지 못했는데 건강상 이유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질 않아서 그러하였습니다. 양해 구합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미국, 특히 나스닥은 왜 이렇게 강한가? 그리고 우리 시장은 뭐 때문에 이렇게 얻어맞아서 종합주가 지수가 2520선까지 밀렸는가? 마지막으로 이 배터리 아저씨가 그만두었는데도 에코브라더스들은 왜 이렇게 강한가 등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영상은 금요일과 토요일에 국한하여 이야기하기로 하고 주간 리뷰는 따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금요일 우리 증시는 갭다운 출발 후 바로 외국인이 선물 매도가 강화되면서 추가 눌림이 이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은 개장 후 5분 만에 2,500억이 선물 매도를 쌓았는데요. 의미 있는 저점을 하회한 상태에서 강력한 선물 매도가 나오자 풋옵션 감마가 터지면서 지수가 11시 10분까지 급락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급락은 조금은 인위적인 언더슈팅이라고 보는데요. 선물 10계약 이내의 매매를 하는 것이야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1000계약 단위 혹은 10,000계약 단위의 대량의 선물 매매를 하는 투자자들은 주문을 낼 때도 평균 단가를 계산해서 알고리즘으로 주문내고 또 청산을 할 때도 평균 단가를 계산해서 알고리즘으로 주문을 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액션으로 발생하게 되는 불가피한 비용들은 옵션 트레이딩으로 커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갭 다운이 나오고 나서 11시 10분까지 급락이 나올 때 의도적으로 외가격 풋옵션이 감마를 터뜨렸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번 7월물 옵션 시장은 한번 볼게요. 네, 여기 이제 7월물인데 한 달 내내 눌렸죠. 한 달 내내 눌리다가 여기서 한번 들어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들어올릴 때 여기서부터 이틀 사이 이만큼 들려올리면서 콜감마가 아주 크게 터지게 돼요. 그리고 다시 풋옵션에서 시세를 보이면서 양쪽으로 감마를 터뜨린 어려운 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나치게 양옵션 변동성 매도가 진행되자 더 이상은 옵션 매도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오늘 지수의 하락에 V코스피 지수는 레벨업을 했죠. 근데 글로벌 변동성이 지금 고르게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 이 정도는 오른 것도 아닙니다. V코스피 지수는 워낙에 그동안 낮았기 때문에 이런 게 오른 것이 좀 크게 다가오지만 여전히 14.58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시장이 1.5% 하락이 나왔죠. 이게 나흘간의 하락을 계산하면 훨씬 더 큰 하락이 나오는데 그런데 변동성이 14.58포인트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워낙 낮은 12포인트 하던 변동성에 길들여진 시장 참여자들이 놀라서 간말을 매수한 것 치고는 이건 변동성이 오른 것도 아니죠. 또 변동성 상승분에 비하면 지수 하락폭이 더 큰 거예요. 달리 말하면 지수 하락이 일종의 언더슈팅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관련 내용 좀 더 살펴볼게요. 우선 이 7월 5일에 외국인들이 의미 있는 선물 매도 7월 5일날 이날 쌌죠. 그런데 그 6일에 포지션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라고 포지션을 걷어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선물 미결이 최대 30만 4천 개까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피크를 찍었죠. 종가상으로는 장중에 증가한 미결이 많이 해소됐어요. 다시 30만 계약 이하로 내려갔지만 지난 5일날 들어온 이 선물 매도 포지션은 지금 풋옵션으로 이익이 고정된 상태지 청산이 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340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전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6월 후반부터 보면 여러 차례 숏배팅이 시도가 있었는데 숏배팅이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감겨 올라가요. 특히 6월 28일에 있었던 숏배팅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는데 그걸 30일날 시세를 주는 줄 알았죠. 이날 이게 28일일 거예요. 이날. 그런데 이걸 다 감아 올렸단 말이에요. 이에 7월 3일과 7월 4일 월초 효과에 의해서 모두 손절시켜 놓고 나서 다시 5일에 재매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6월 28일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선물 매도가 들어오게 됐어요. 6월 28일과 7월 5일의 차이는 옵션 프리미엄이 이 변동성 하락과 시간가치 감소가 함께 작용해서 옵션 다이어트가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때의 선물 매도 포지션과 풋옵션 매수 포지션은 이날 쌓은 것과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규모도 차이가 나지만 파괴력, 그러니까 풋옵션 간말을 살리는 효과가 더 크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풋옵션 이 6월 28일에 풋옵션을 5만원에 뭐 1만 계약, 그러니까 5억 원치 살 수 있었다면 7월 5일 이날은 조금 더 지수가 올라간데도 동일한 5억 원을 투자해서 풋옵션을 만 원에 5만 계약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5억을 투자했을 때. 그리고 나서 지수를 강하게 밀어버렸기 때문에 해당 풋옵션을 매도한 거래 상대방은 이 폭발하는 간말을 해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풋옵션을 비싸게 매수해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들이 풋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했는데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죠. 140억 정도. 이거는 개인이 어쩔 수 없이 풋옵션을 하방 해지를 하기 위해서 손절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수는, 그러니까 현재는 지수 하락을 유도한 외국인들이 완전히 승기를 잡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밀어낼지 걷어낼지는 뭐 그들한테 달려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풋옵션이 롤링다운도 일단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뭉개든지 아니면 적절한 수준의 반등도 괜찮고 이른바 꽃놀이패를 쥐게 된 셈입니다. 여기 하나 더, 이번 지수 하락에 목요일까지는 개인이 위클리 콜옵션 몰타기를 했다면 다음 주가 옵션 만기인데 개인은 금요일 하루도 먼슬리 콜옵션 매수를 대량으로 했어요. 먼슬리 콜옵션 매수가 몰린 것이 337 이상의 옵션이긴 하지만 다음 주는 시간 가치 감소가 극대화하는 구간이죠. 그래서 하루 이틀만 뭉갠다 하더라도 콜 335 이상은 모두 사망 처리가 됩니다. 옵션 미결 현황판을 본다 하더라도 콜 335의 미결이 상당히 낮은 가격에서 대량 발행이 됐는데, 그렇다면 풋 335를 죽일 수 있어도 콜 335를 살리는 것은 어렵게 됐어요. 여기서 이런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이 콜옵션을 대량으로 매수를 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금액으로는 풋옵션을 100억 넘게 샀죠. 그러면 이거는 하방을 준비한 거 아니냐, 개인이 풋에 몰린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오늘 개인이 풋옵션을 매수한 것은 해지, 즉 워낙에 싸게 풋옵션을 매도를 했다가 이걸 걷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규로 풋옵션을 사서 하방을 완벽하게, 그러니까 하방 베팅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해지만 한 겁니다. 그리고 만기주 근접할 때는 개인이 매매를 꼭 수량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개인이 콜옵션은 수량으로 훨씬 더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이 콜옵션에 물타기를 매수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시황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다음 주도 저는 우리 시장이 작은 반등은 나올 수 있어도 340 이상의 반등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난 6월 선물 동시 만기 지나고 나서 선물 매도 22개 쌓아서 현물을 해지를 했고요. 콜옵션으로 상방 베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방을 해지한다고 싶고 여기서 상방 해지를 했죠. 그런데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콜옵션은 모두 손절 처리하고 풋옵션 매수로 갈아탔습니다. 이날요. 그런데 이 7월 4일에 지수가 급등을 해버렸죠. 조금 이익 난 줄 알았는데 7월 4일에 급등해버리면서 그 풋옵션 매수가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어제 4일 연속의 하락으로 드디어 풋매수분이 따블이 났어요. 선물이나 옵션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했다고 하면 저는 이때 콜옵션을 매수한 게 이쯤에서는 손절을 했어야 됩니다. 당연히 최바닥 손절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풋옵션을 샀는데 쭉 이틀 만에 완전히 급등이 났죠. 그래서 5분의 1 토막이 났으면 여기선 또 풋옵션을 손절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콜 손절, 여기서 풋 손절 이렇게 쫓아다녔으면 양쪽에서 탈탈탈 털리거나 스트레스만 받고 돈을 얼마 못 버는 그런 월물이 됐겠죠. 그리고 또 옵션 그릭을 보면서 해지를 한답시고 해도 뭐 여기서 레이쇼를 잡든 여기서 뭐 강세콜을 잡든 뭐 풋을 잡든 양쪽으로 털렸을 거예요. 그래서 해지 목적으로 포지션을 잡는다 그러면 그냥 내가 상방 해지를 할 거다 그럼 콜은 날리는 거예요. 하방 해지를 할 거다 풋옵션 매수분 날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비용을 쓸 각오를 하고 접근해야지, 그래야 해지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해지로 돈을 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해지를 하는 이유는 이 종목에서 시세를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시장 리스크로부터는 피하기 위해서 해지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목요일이 언더슈팅에서는 브레이크가 잡힌 모습입니다. 물론 증시만 브레이크가 잡혔고 채권은 계속 밀렸어요. 채권 시장이 연일 하락하면서 채권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 얘는 다시 130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3월이 채권 저점 깨고 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 채권 변동성 피크는 200포인트에 가까웠어요.
그 근처도 지금 가지 못하고 있죠. 하다못해 5월의 채권 변동성 고점도 145포인트인데 거기도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채권도 점점 바닥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채권 시장에 이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도 있습니다. 자, 우선 이게 투텐 스프레드예요. 2년, 10년 채권 스프레드인데 이게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기 채권의 의미 있는 매수세가 쌓이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한편으로는 장기물이 과도한 강세를 시장이 용납하기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기물이 5%고 장기물이 4%다. 그러면 누가 장기물을 사겠냐 이거죠. 여태까지는 장기물이 그렇게 강세를 보이는 게 리세션이다 명백하게 외치고 있었기 때문에 채권 시장만큼. 근데 이렇게 증시가 버티고 있다. 그러면 누가 맞을까요? 채권 시장이 맞을까요? 여하튼 3분기 들어서 분명히 채권 시장에서 변화가 있다는 것, 이건 좀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미국채만이 아니라 독일 같은, 그리고 유럽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독일 10년물 채권인데 얘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을 깨버렸죠. 자, 근데 시장이 또 다른 미스테리 중 하나는 하이힐드 채권입니다. 이 하이힐드는 지난 3월에 채권 시장 난리부렸을 때 거의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주 낮은 변동성을 기록하면서 좀처럼 밀리지 않고 있어요. 자, 요게 이제 미국 그 US 코퍼레이트 하이힐드 채권입니다. 뭐 3월의 저점은 물론이고 전혀 밀리지 않고 계속 야금야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유럽의 팬 유로피언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해서 이거 유럽의 하이힐드 채권인데 얘도 뭐 전혀 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정도 레벨에서 국채를 살 거냐, 회사채를 살 거냐. 당연히 국채를 매수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 되겠죠. 자, 그런데 국채 시장 보면 지난 분기 6월 마지막까지만 해도 내일 채권 시장 문 닫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고, 또 증시는 내일도 파티가 이어지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힐드는 야, 그건 너희들이 세상이고 나는 마이웨이다 하고 있으니까 이 매크로 해석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일각에서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은 죄송합니다. 지금 이 흐름은 보이지 않는 수급,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국채 매도 영향일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위안화가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와 표시자산, 그러니까 미국 단기채를 팔고 위안화를 매수해서 방어하고 있는 거, 이런 게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보지만 저는 전체 흐름에서 본다면 여전히 위안화도 박스권이고 심각하게 박스를 탈출하거나 하진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미국 국채만 약세인 게 아니에요. 유럽, 특히 영국 국채도 아주 심각한 약세죠. 그래서 저는 중국이 미국 국채 매도로 미국 국채가 빠지고 있다. 이거는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고 봐요. 자, 그리고 어제는 논팜이 있었죠. 논팜 발표와 함께 장기채, 단기채 모두 급등이 나온 듯 했는데, 단기채권은 얼마 눌리지 않았어요. 근데 장기채권은 눌리고 나서 저가 매수가 전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미국 국채만이 아니라 유럽 국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상반기에는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이 심하게 나왔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단기물에 대해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통화시장에서는 비달러, 특히 NY 초강세가 두드러집니다. 그 미쓰비시 UFC의 그 데릭 할펜이라는 분이 이 BOJ가 그 일드 커브 컨트롤 요 레인지를 좀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N 매수 포지션 추천했는데, 뭐 그것도 그렇지만 유로화나 오지달러, 페소 등 비달러 바스켓이 모두 강세를 보였어요. 통화시장이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는 뭐 논팜이 시원찮게 나온 것이 이유라고 하는데, 달러 인덱스도 올해 계속 100포인트를 중심으로 지금 수렴 중입니다. 저는 지난달에 100포인트 수렴을 할 줄 알았는데 6월 중순 이후로 달러가 살아나면서 좀 잘못 봤나 싶었는데 오늘 의미 있는 장대음봉이 나왔죠. 그래서 다시 100포인트의 수렴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시장에서는 기름이 의미 있는 양봉을 만들었어요. 특히 선물 월물간 커브가 급반전한 것이 특징인데요. 이거 볼게요. 요게 크루드 그 월물간 스프레드라고 해서 X3, 그러니까 11월과 12월의 가격 차이를 얘기하는 건데, 얘가 0 혹은 마이너스대로 있다가 이게 살살 살아나고 있어요. 얘만이 아니라 좀 더 가까운 것들도 계산해 볼까요? CL V3과 CLZ3. 요거는 10월물과 12월물인데 마찬가지로 얘도 마이너스 돌았다가 빠르게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원유 같은 경우에는 금융 선물이 아니라 상품 선물이에요. 그래서 장기물 대비 싼 현상이 좀 이어졌던 것이 이어진다면 시장이 살아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올해 초에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돌아갈 때, 야, 이 스프레드가 돌기만 하면 기름에 롱을 질러야겠다고 계속 생각했는데, 좀처럼 안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 70달러대에서 굉장히 수렴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요 장단기 스프레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젠 돌아선 게 아닌가. 물론 뭐 사우디의 OSP 인상 이슈도 있고 러시아 감산 이슈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보다는 시장은 이 정도면 더 빠지지 않겠다, 이런 컨센서스가 생긴 것 같아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이 초반 언더슈팅을 보일 때도, 그리고 이후에 반등할 때도 처음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키 맞추기 차원에서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였어요. 그래도 뭐 지표가 지표인 만큼 중요한 지표인 이 논팜을 시장이 본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중요했는데, 논팜 발표 후에 나스닥 중심으로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다가 그걸 5분 만에 죄다 돌려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팜이 뭐 적게 나왔다고 해서 금리가 내려가고 뭐 이런다 하더라도 그걸로 지수가 오버슈팅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동인으로서는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스닥은 목에 찼다고 할 수 있겠는데, 하지만 또 장중 흐름은 달랐어요. 미국 본장 개장 후 변동성 매도가 또 강하게 나왔죠. 그리고 지수는 조심스럽게 반등을 시도했지만 1시간 만에 되돌림이 나와서 시가선을 깨려 했어요. 사실 이 정도 흐름만 봐도 이 시장은 상승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또 상승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변동성 매도에 의한 상승으로 보는데, 러셀은 초반에 강력 상승이 나오고 나서 스트레이트로 2%가 넘는 상승을 해요. 그리고 나스닥도 그 처음 1시간 동안 되돌림 나오고 나서 새벽 2시 20분까지 한 번도 조정 없이 꾸준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15,359포인트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상승을 보면 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오른 게 아니죠. 우선 논팜에 대한 시장의 해석은 증시 자체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논팜 발표로 인한 상승분은 본장 개장 전에 모두 되돌려 주었고, 유럽 시장의 반등은 미국 증시가 일부는 따라간 면이 있지만 그보다는 이 제로데이트 콜옵션 매수로 시장이 점심때까지 오른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새벽 2시 30분까지 상승할 때 거기까지 어떤 이슈가 있었나? 없었습니다. 그냥 오른 거예요. 그냥 닥치고 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전일 시장 흐름은 21선에서의 저가 매수가 들어온 뒤에 추세 상승을 지속하기 어려우니까 그 다음부터는 새벽 2시 30분부터는 청산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일에 상승했다가 추가 상승 안 나오니까 상승분을 되돌려준 굉장히 전형적인 기술적인 매매가 이루어진 하루였지, 논팜이 못 나와서 시장이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가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한 날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한편 이 변동성 기간물 커브를 보면 이게 원데이 변동성이거든요. 원데이 변동성 세게 들어오지 못했죠. 점점점 이제 콜옵션 매수도 버겁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9포인트에서 11포인트 레인지 안에서 움직였고요. 그런데 9데이 변동성은 한 방에 그냥 스트레이트로 빠졌죠. 그런데 12.60 조금씩 저점 올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8일짜리도 이제 14포인트까지 이제 저점 계속 높여주고 있어요. 나스닥도 이제는 이 구간에서 레벨을 못한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21선을 깨는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될 수 있어 봐요. 저는 이제 어제 나스닥 매도를 좀 더 쌓았기 때문에 지난 6월에 숏스퀴즈를 당한 수량, 거기서 딱 2개 모자라게 다시 숏을 쌓았고요. 여기서는 기간 조정이냐 가격 조정이냐 요 기로에 서 있다고 봐요. 7월 들어서는 상반기 누적된 흐름이 조금씩 되돌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른바 테크7이 초강세도 어떤 형태로든 풀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매크로 지표가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사실 우리 시장에서도 이 에코브라더스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수급 이슈를 빼놓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MSCI 코리아 인덱스 편입, 이런 기대감 외에는 펀더멘털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올해 3월 SVB 사태 이후로 테크7이 강세를 보일 때 미국 단기 채권에 대한 대안, 이런 논리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상반기 들어서 투텐 스프레드 빠르게 축소되고 있죠. 또 단기물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다. 그러면
나스닥이 가격 조정은 아니더라도 기간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 변동성 하락과 야간 선물 반등을 고려하면 336선까지 반등은 좀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대량의 콜옵션이 저가에서 발행됐고 또 미국 증시가 윗꼬리를 저렇게 단 상황에서 추가 상승을 이어가기가 부담스럽다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반등 시 매도 관점 혹은 최소한 양매도 관점으로 대응한 것이 유리해 보인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존 선물 매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풋옵션 당월물 337 매수도 그대로 홀드하면서 차월물 콜옵션을 345에서 350 구간에서 적당량 쌓고 뭉갤 것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나스닥 숏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다시 채권을 보는데 제가 지난 6월까지는 장기 채권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단기 채권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2년물 기준으로 5%가 넘는 상황에서는 쉽게 매도를 못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장기물로는 아직도 언더슈팅의 영역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데 최근 개인들이 20년 장기채 레버리지 매수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죠. 이게 좀 고민입니다. 이것들 한번 털었다 갈 것 같아요. 어쨌든 단기 채권도 당장 매수한다기보다는 채권 시장이 횡보기에 들었을 때까지는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장기물이 아닌 단기물을 매수하는 것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제가 건강상 이유로 제대로 영상을 올리지 못했고 또 시장 대응도 잘 못했는데 멤버십 대상으로도 글을 제대로 못 올렸어요. 여러 가지로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 잘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시청자 여러분들도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